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강세 움직임 도드라졌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좀 크게 본다면 휴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 뉴욕이 환호하는 흐름이었는데 개별 종목단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네, 어제 반도체주도 강했고 전기차주, 자동차주 할 것 없이 다 같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 종목이 오늘 또 국내 증시에 우리 종목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 그런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이 안보 보장문에 상당한 지금 진전이 나왔다라는 소식들이 아침부터 막 전해졌죠. 그리고 러시아가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발표가 조금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단의 이슈에서 마이크론 실적도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애널리스트 13명이 지금 마이크론을 커버하면서 낸 의견이 모두 매수였고요. 12개월 목표가 평균치가 $119 정도 선이었습니다. 오늘 마감가가 $82 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강세 움직임을 이어갔죠. 마이크론의 흐름도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마이크론이 잘 간다면 메모리단의 다른 종목군도 같이 기대할 수 있을지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앞서 수정 앵커가 오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잠시 후에 다뤄볼 거고요.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어요.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각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탈아시아 행보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반도체 스토리를 조금 자세하게 써볼게요. 넘겨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주항공, 첨단 무기, 혹은 앞으로 나가야 될 자유주행과 같이 단순 산업 이상의 안보의 영역이 반도체가 됐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했죠. 칩을 넘어섰습니다. 이 칩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그 칩을 내 나라에서 생산해야겠다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 선봉장에 바로 미국이 서 있고요. 아시아권이 80% 차지하고 있는 생산 라인을 끌어오겠다라는 게 미국의 목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경쟁 법안이 어제 상원 통과를 해냈습니다. $520억, 어마어마한 숫자, 64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 결정이 난 겁니다. 최종까지 합의하고 통과될 때까지는 여름경으로 예상이 되곤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미국에서는 중국과 수십 년 경쟁할 준비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거기에 제일 빠르게 발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인텔입니다. 이 또한 전해드렸던 내용이에요. 2월 달경에요. 인텔은 공격적인 투자 예고를 하죠. 지난해 이 미국 움직임에 발맞춰서 포기했던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했고요. 그리고 110조 원 투자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인텔의 공격적인 투자, 이게 바로 미국의 방향을 보여주고요. 미국에서는 인텔이 기술력을 끌어올릴 때까지는 TSMC와 삼성전자로 어찌됐건 본인들의 수율을 맞춰 나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맹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뿐만이 아니죠. 세계 각국에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틀 전에 체크해본 내용이죠. EU에서도 59조 원 규모, 중국에서는 반도체 굴기 포기하지 않네요. 계속해서 합니다. 191조 원 투자까지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 맥락에서 과연 장비주, 소재주, 생산업체 뭘 봐야 될까?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세계 각국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쭉 올라가는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국은 반도체 투자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 전반적인 평가는 세계 각국 대비해서는 너무 미흡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론입니다. 다만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양대 기업 인프라 투자에 사활을 걸었고요. 4나노 부분에서 주요 고객사들의 실망감을 좀 안겨줬던 바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3나노 파운드리 투자 박차를 가하면서 어찌됐건 만회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맞춤도 필요한 과정이겠죠. 정부에서도 몇 가지 안들을 준비를 했으나 아직까지 조금 부족해라는 게 시장의 주된 의견이었는데 어제 또 시장에는 새로운 기대 요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가 정책주에 합류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요. 그동안 윤 당선인은 반도체 공약을 굉장히 세게 내놨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시작할 때쯤에 요즘 전쟁은 반도체로 하지 누가 총을 들고 해?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어제 인수위 측에서 삼성에 TSMC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겠다. 파운드리 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맞물려 떨어지는 부분인 거죠. 다만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일부 언론의 발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는 많이 지원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최악의 시기인가 혹은 최고의 시기인가를 체크해 봐야겠죠. 전방 수요에 대한 자신감은 반도체 생산업체들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단으로 예상되는 MS나 메타 등에서는 강도 높은 캐펙 투자에서 계속 쓰겠다라는 의지가 피력됩니다. 주가 꽤 많이 조정받으면서 업황과 주가 괴리감 해소됐고요. 그래서 시장은 전쟁 리스크 완화되면 갈 거야 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환율과 전쟁, 원자재가 안정의 분위기를 찾으며 반도체로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시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 반도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넘겨보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 고민은 미국 반도체 살래, 한국 반도체 살래일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메모리사 살래, 파운드리사 살래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한동안은 파운드리 세상이었는데 못 갔으니 메모리도 가지 않겠냐 일부 이런 기대 분명히 있고요. 그러고 나면 생산사 말고 나는 장비주 봐야지. 장비주 내에서도 글로벌 업체 볼까? 국내 업체 볼까? 또 이 선택지 마주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증설한다는데 후공정 업체들이 수혜보지 않겠어? 라는 얘기도 있고 자율주행 가면 칩이다. 텔레칩스 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 모르겠으니 그냥 ETF 사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만큼 반도체는 광활하고 각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선택지 고민이 있는데요. 가더라도 순서가 있겠죠. 순서를 좀 잠시 후에 정해보는 시간 잡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살펴봤고요. 오늘 또 자동차도 엄청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전일장 미국에서부터 자동차주들이 강했습니다. 전기차, 레거시 업체 할 것 없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상승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GM, 포드, 테슬라, 루시드그룹, 리비안, 니콜라까지 모두 다 강했습니다. 테슬라는 상승폭은 적긴 했지만 1100슬라의 고지를 다시 또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날에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외에 전기차 업체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17%가 넘게 하루 만에 상승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또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자동차주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022년에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부침을 겪었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누적 수익률 보시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 모두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미미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각각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부터 부품사들의 흐름도 좋았는데 특히나 만도가 어제 8%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만도의 급등은 그럴만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 KTB 투자증권이죠. 이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만도가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량 회복에 대한 수혜를 얻어갈 수 있고 올 1분기에는 부품사들 중에서 가장 차별화된 실적을 낼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원자재 비용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여전히 부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부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 교란이 계속되면서 좀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나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외형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는 이 반도체 공급이 회복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KB증권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 완성차 업체들도 테슬라처럼 판가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면서 아직까지 증권가에서는 완성차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부품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차 그룹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8일에 냈던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매출 증가율이 전 세계 상위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MW, 폭스바겐이 16%대를 기록했을 때 현대 쪽이 16% 이상 그리고 기아 쪽이 21%가 넘게 지난해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바로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어났고 또 제네시스 같은 고가 브랜드가 잘 팔렸고 거기다가 환율 효과까지 업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장에서도 완성차와 전기차 흐름 좋았고 그리고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 반등이 나왔는데 또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완성차와 부품사에서 살짝 또 의견이 갈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서 지금 살아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완성차 쪽을 사야 되는지 부품사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 매력도가 어떻게 되는지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연관 차장님께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력도 어느 정도 되는지 하트를 한번 채워달라고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실지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에 조금 집중해서 살펴봤고요. 자, 끝으로 가나 안 가나 살펴볼게요. 어제 또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가나 안 가나 고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 저출산 양극화 시대 해법 찾아야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정말 모처럼 많이죠.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메일유업,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꽤나 강한 상승을 나타냈더라고요. 의미 있는 것인지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볼 거고요. 어제 화장품주도 강세였습니다. 낙폭과대 쪽에서 통신과 함께 올라온 종목들이 몇몇 있었는데 거기에 화장품이 같이 들어갔어요. 아모레퍼시픽, 연우, 이치한불, 한국콜마 등이 줄줄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단순한 희망 고문인지 아니면 좀 방향 제시할 이슈가 있는 것인지 전략 챙겨볼 거고요. 어제 기판주가 다 같이 밀렸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를 비롯해서 한동안 잘 나갔던 기판주들이 5에서 7% 빠졌는데 증권가 곳곳에서 특별한 이슈 없다.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볼게요. 또 다양한 이슈 안고 오늘 또 달려봐야겠어요, 저희.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굵직한 기업들 제가 준비했잖아요, 저희가 반도체, 자동차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야기 참 많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갈게요.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님과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살펴볼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하고 생산량 늘리겠다라는 주요한 골자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반도체 키우려는 움직임이 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어제 시간외에서 제주 반도체 등을 비롯해서 일부 올라가는 흐름도 확인이 됐었는데 좁혀갈게요. 저희 반도체
일단 투자할까요, 말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월요일에도 이 이슈를 좀 다뤘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말씀 주셨던 종목도 맞습니다. 하나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다면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 장비인지 소재인지 네. 쭉쭉 한번 좁혀가 볼게요. 네, 일단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의 어떤 장비 투자액이 굉장히 큰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먼저 들려왔었고요. 125조였죠.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종목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 단이 50% 이상을 차지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전 세계가 비메모리 쪽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조 이상, 그리고 중국은 190조 이상, 미중 패권에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국을 누르는 모양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들을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래의 먹거리로 필수적인 섹터라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 부분들이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미국을 보게 되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지금 40%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6%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너무 적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20%까지 늘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R&D 관련 쪽은 지금은 당장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주요한 논쟁거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시설 투자라던가 R&D 관련된 지원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미국과의 한미 동맹 관계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혁신 관련된 동맹에 가야 된다라는 발언들도 하기도 했었죠. 굉장히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이제 TSMC 수준의 어떤 인프라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TSMC 하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업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기존에 해오던 것들 더 벌리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선도국을 추월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조금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화면에도 지금 나오지만 저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은 다 갔었는데 삼성전자 뭐 이렇게 못 간 거는 사실 비메모리 단의 주목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들이 잘 갔고 네. 국내 업체가 소외됐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가 소외된 게 부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비메모리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비메모리로 간다면 비메모리 장비 이런 쪽 라인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반도체 장비 투자에서 50% 이상이 비메모리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단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글로벌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겠고요. 뭐 도쿄 일렉트론, KLA, 램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외국 쪽, 해외 쪽에 선도 업체들의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나는 반도체 하나하나 종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ETF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SMH라던가 SOXX 같은 ETF 종목들에 대해서 반도체 단이 좋아질 것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의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FST라는 종목을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EUV용 펠리클과 그리고 칠러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좀 EUV 관련된 종목들을 특히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초미세 공정으로 결국 가기 위해서는 극자외선을 이용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완벽한 어떤 국산화나 상용화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국산화를 시키려는 노력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SNS텍이라는 업체를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이 업체가 3월 3일 날 EUV용 노광 공정용 펠리클 양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신축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하게 됐어요. 200억에 달하는데요. 이미 부진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뭐 공장 신축이나 장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20년부터 사실상 EUV용 펠리클이죠. 펠리클하고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특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게 되면 관련 설비 투자도 3건 정도 공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장하고 부대시설 완공해서 올해 내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용 어떤 블랭크 마스크라는 거는 회로가 그려지지 않은 원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삼성 디스플레이로 공급되는 또 OLED용 블랭크 마스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판매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협업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업체고요. 21년도에도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고객사 쪽과 삼성전자 쪽으로 어떤 블랭크 마스크의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나 비메모리 단에서 어떤 국산화를 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분명히 FST,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FST와 더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SNS텍이요. 네, 일단 SNS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한 50% 이상의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엄청 생각이 강하게 되고요. 주셨네요. 네, 네. 일단은 작년에도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들과 EUV용 신공정 장비들이 또 투입된다고 하는 거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50% 이상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SNS텍 50% 이상 상승 여력 있다. 그리고 그때 FST 43,000원 목표까지 맞아요. 주셨었는데 잘못 드렸어요. 그죠? 네. 제가 그날 목표가가 왜 맞습니다. 같아요? 라고 네. 했었는데 43,000원 아니고 정정해서 35,000원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다시 한번 그날 방송 보셨던 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SFT, SNS텍 이 두 종목 반도체 단에서 사용관 차장님의 픽입니다. 지켜보죠.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반도체 받고 오늘 차장님과 저희 너무 굵직한 섹터 얘기해요. 그러네요. 네. 자동차 줌입니다. 밤사이 뭐 GM, 포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다 올랐어요. 네. 완성차 일반 업체부터 뭐 전기차까지요. 국내도 좀 이렇게 다 올라주면 좋은데. 그러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좀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네. 오늘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어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탄력을 아무래도 해외 쪽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조금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보게 되면은 22년과 23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9%, 14%씩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환율 효과가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매출 증가율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딱히 내부적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적들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차량용 반도체 수급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어떤 재고 부분 그리고 판가 인상을 과연 선두업체들을 따라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판매는 부진한 상황이 맞는데요. 그나마 기아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EV용, 전기차 판매 비중이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업체다라는 거죠.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는 당연히 없어지는, 줄어드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수순에서 어떤 친환경 쪽의 차량의 판매 비중을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두권 자리를 뺏긴 국내 업체들, 특히나 완성체 업체들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그동안에 제가 많이 줘오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관점들에 대한 변화는 과연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을 얼마나 빠른 속도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라는 굉장한 친환경차의 선두주자가 있는데요. 그 뒤쪽으로 스타트업 업체들도 나오고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 공용 업체들도 전부 다 환경 쪽으로 라인을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얼마나 이런 브랜드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완성차에 대해서 완연한 회복 시그널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네, 의견이신 맞습니다. 거고, 그렇다면
부품단에 좀 더 무게 두실까요? 아니면 부품도 같이 좀 밀어놓을까요? 네, 일단 부품 쪽도 사실상 어떤 전방 고객사의 수요를 그대로 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두권 업체들, 해외 업체들에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사의 브랜드만 가지고 판매를 해야 하는 완성차, 국내 완성차 업체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반도체 수급 이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를 피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점수를 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부품 사단까지도 일단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 네. 뭐 짤막하게만 코멘트 부탁드린다면 네. 어제 만도의 반등은 그럼 일단 뭐 단기 반등 정도로만 해석할까요? 네, 일단은 수급이 워낙에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밀어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조 시스템을 또 선두권 업체 해외 EV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만 매출 비중이 한정이 되어 있는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크라이나발 이런 어떤 원자재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은 줄여나갈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부품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답변 주실 때 네. 조금 그나마 굳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 것들은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도 좀 맞아요. 안타까워요. 조금 네. 고민스럽네요. 앞서 수정 앵커가 하트로 매력도를 한번 채워보자 이런 얘기 네. 했는데 지금 사용관 차장님의 답변으로 한번 하트 채워보겠습니다. 네. 넘겨보시면 자동차 쪽에 완성차 쪽에는 여전히 좀 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도 좀 더 매력도를 준다면 부품단이다라고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섹터 전체에 대해서는 그나마 굳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네. 때문에 뭐 다른 쪽에서 더 매력을 찾아보자라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연관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부족으로 가나안 오늘 이 코너에선 소화를 못하겠네요. 네. 연관 스픽입니다. 산업용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미리 봐야 할 AI 관련주. 저희 이런 거 좋아요. 네. 앞으로를 선점하는 느낌. 그럼요. 네, 뭐 봐야 맞습니다. 돼요? 일단은 AI가 워낙에 핫해요. 또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네. 굉장히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정부의 수혜주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메타랩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를 시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업체는 인공지능의 AI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즈 프로핏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국영수하고 하나 붙는 게 뭐죠? 국영수 코지요, 코. 코딩. 네,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미래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군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와이즈 프로핏은 코딩 없이 AI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좀 혁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공무원 연금공단 쪽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차후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적용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들과 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빅데이터라던가 품질 관리 분석된 AI 예측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들 기반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AI의 빅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각각의 맞춤 수요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바로바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사업 부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고요. 사실상 AI라고 했을 때 딱히 재무제표를 보면 관련 주긴 한데 숫자를 제대로 내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세하이텍이라던가 셀바스 AI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현재도 숫자를 내고 있고 거기에서 AI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정책적인 지원들이 분명히 따라갈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세하이텍이 지금 15,350원권입니다. 목표 라인만 잡아주세요. 네,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16%대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AI라는 조금 생소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제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차 22,000원으로 잡아보고 향후에 숫자 더 찍히는 거 보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세하이텍 오늘 마무리 종목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전략 나눠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